우리가 그렇게 지금 한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안 오고 성명 발표를 하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재석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 0, 기권 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을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계속 네. 측정도 하고 모니터링도 한 거지 네. 않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니 그럼 싸움을 다 튀겨 준다며? 싸움이 주었나? 사람 안 튀겨 하더라. 어? 그게 뭐하죠? 네. IEA 갖고 있는 그 기기 이상의 기기는 없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민심을 믿겠다는 건지 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방출 탱크에서의 그 기준을 오버하는 그 오염 처리수는 절대 방류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귀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번 총선을 상당히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로 만들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언제 교도소 갈지 모르잖아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 반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쿠시마 왜요? 죄송합니다. 살짝 목이 조금. 아, 그래요? 네. 네. 뭐 슬픈 일 있어요? 어제 회식을 해서 그런가요? 회식했어요?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도쿄전력에 종료증을 교부하는데요. 이 증서가 발행되면 해양 방류가 가능해집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다음 달 4일쯤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어젯밤에 본 것도 같네요. 네. 국내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6개월은 방류를 보류해야 한다면서 모레 본회의에서 결의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맞섰는데요. 오늘 당내 공부 모임에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2012년에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부분을 우선 무혐의로 판단했는데요. 시세 조종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1년 만, 조금 전에 영상에 잠깐 봤습니다만 1년 만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가 외부 행보를 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귀국 나흘 만에 공개 행보인데요. 서른, 윤영찬 의원 등 가까운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DJ는 제 정치의 원점이라고 말했는데요.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수색에 나서는 일이 있었잖아요. 야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부터 휴대전화 분실이 강력 범죄였냐고 공세를 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은 경찰을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거라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총선 출마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객 공천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또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 준비 다 됐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럼 나가면 되고요. 박마커에게 질문할게요. 박마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윤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었잖아요.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네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국민들의 오염수 반대가 이 좌파의 선동에 의한 것처럼 몰아붙여져선 안 된다면서 그런 자세야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오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냐면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분명하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정치 협잡꾼이라고 불렀던 이용 의원이 또 지금 얘기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또 조금 전에 올렸는데요. 아무튼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 비판을 또 했는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유승민 전 의원의 공세 또 친윤그룹의 반박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가 이제는 정말 막바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여론전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 모임 강연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죠.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한 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의 파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반일 민족주의, 간첩 막말 논란, 보석 석방, 유령아동 막는다, 송하의 귀한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일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전해드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는 정말 임박한 모양새입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늘부터 도쿄전력의 방류 설비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사흘간의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검사 증서를 도쿄전력에 교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게 됩니다. 大量の海水で薄めた上で海底トンネルを通じて1キロ沖の海に流す計画です。今後東京電力は規制委員会による検査などを経てこの夏にも放出を始める方針ですが、風評被害を懸念し全漁連などは反対しています。 네, 물론 최종 방류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내립니다. 지금 이 언론 보도에서 들으신 것처럼 어민들의 반대가 변수가 되고 있지만요. 다음 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기시다 총리도 곧바로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정치권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저 울체커 매일 아침 여야 정치권 일정을 쭉 살펴보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여야 모두 시간을 쪼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정을 따로 잡아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친윤 모임인 국민공감의 강연, 그리고 우리 바다 지키기 TF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국민공감 강연에는 이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그게 사기라고 한 이유는 실제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 뭐 사업을 한다든지 창의적인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도다 주기는커녕 그걸 뺏어서 나눠주면은 경제가 커지고 부강해진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게 이제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고, 뭐 경제 이론으로 보더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데, 저런 엉터리 경제 이론을 국민의 생활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피해 입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지. 네, 바로 함은경 국민동행 전북지부 대표입니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50 시절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는데요. 지금은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쓴소리를 해서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산까지 내려가서 만난 적도 있었는데요. 괴담과의 전쟁을 선포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적의 강연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 대표 역시 처음에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나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g짜리 독을 여기에다가 이 1000cc짜리 큰 것이면 좋은데 1000cc짜리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1000cc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흔들어서 희석을 했습니다. 자, 얼마짜리가 됐을까요? 100만 분의 1짜리가 됐습니다.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희석입니다. 네, 희석이 됐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함 대표는 괴담과의 싸움, 과학과의 싸움만이 아니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과학적인 접근, 이성적인 접근이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반일 감정으로 접근할 경우 국민 정서상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일까요? 지도부인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연을 들은 직후 함 대표 발언에 대한 평가를 피했습니다. 그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뭐 이제 그거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달만 해드려요.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괴담과의 싸움에만 지나치게 골몰한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바로 먹방입니다. 김기현 대표 등은 회 먹방을 직접 하는 데 이어 이 소속 의원들에게 권장했고요. 이른바 사드 괴담을 강조한다면서 성주 참외 먹방까지 선보였죠. 민주당은 바로 이 먹방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2년 전 TV조선 보도처럼 방류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에 당도한다는 것인데 그때 가서 먹방쇼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전에 횟집 돌며 안전하다고 먹방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방류 전입니다. 시계가 고장났습니까? 아니면 뇌가 고장났습니까? 네, 왜 먹방쇼 지금 하느냐 이런 지적은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은 우리가 이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조금 현실과 떨어진 이벤트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도쿄전력이 뒤늦게 이른바 세슘 우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진 상황입니다. 정령 쇼라도 하고 싶다면 노량진 횟집 투어 쇼를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한 달 살이를 제안합니다. 세슘 우럭 먹방도 기대합니다. 정부 인사와 여당 지도부의 한 달 살이 세슘 먹방을 걱정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정부의 일일 브리핑은 계속해서 항변의 장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나온 입장을 정부에서 해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현재 시찰단을 이끈 유국희 원안위원장이 지금까지 배출 기준을 초과했던 핵종은 6개로 대부분 2019년도 이전 배출 기준을 초과했던 걸로 확인됐다고 했는데요. 오늘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이 바로잡은 겁니다. 그때는 문제였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고 혹여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재정화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되더라도 바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방류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발언의 여파였을까요? 유국희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준비한 과방위원들과의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원안위 측에서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 또 간담회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도 하는데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한 정부, 점점 이 약속마저도 저버리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관심사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관심 때문에 의원으로서 부르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국민들은 도대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공개적인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픽, 간첩 막말 논란으로 가봅니다.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시직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국무총리실에 속한 공적기구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은 박인환 위원장, 최근 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듣겠습니까? 문재인이 지령인데 간첩 지령인데 그걸 듣겠습니까?
네, 박 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뭘까요? 딱히 없습니다. 그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건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 이 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에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약간 뭐랄까 치유. 이게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이고 만약에 믿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네,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실성한 사람이 공적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황당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같은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박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라 아니면 윤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서영교 최고위원이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인사검증에 막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간첩인 걸 국민 70%가 몰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만 골라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조장하는 겁니까?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JTBC 정치부에서 따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발언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이 토론회 참석자들 말 그대로 막말을 앞다퉈서 내놨습니다. 역시나 제대로 된 근거는 없었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의 적파 전략에 맞장구 치면서 간첩들이 경량을 가리지 않고 발대친 세월이었습니다. 양산에 그리고 전라도구 광주중앙로에는 북조선 전라공학국이라 해가지고 인문기가 저렇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토론회 공동 주최자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죠. 이쯤 되면 어디서 본 듯한 그림입니다. 2019년 2월 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 5.18 공청회, 거기서 나온 5.18 북한 개입설 논란과 겹쳐 보입니다. 이 공청회에 초청된 지만원 씨의 주장에 이때는 현역 의원들까지 동조했습니다. 첨단 과학화된 장비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렀습니다. 네, 그때도 지금도 총선을 1년 앞둔 때입니다. 당시 큰 홍역을 치렀던 기억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곤혹스러울 법도 한데요. 따라서 여당 내부에서도 박 위원장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석 석방 살펴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검토 문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죠. 조현천 전 국무기무사령관이 내일 석방됩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의혹이 불거지자 5년간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 3월 귀국한 직후 체포됐고 이어서 구속 기소된 채로 관련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증거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면서 조 전 사령관을 내란 예비 음모죄로 다시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 유령아동 막는다로 가봅니다. 당정이 출생 미신고하기, 이른바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회 법사위 소위를 조금 전에 통과한 이 출생통보제 법안부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 통과 즉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이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도 감안해서 국회 복지위에서의 논의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송화에 귀한
입니다.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사라졌던 북한 유튜버 중 한 명인 송아가 돌아왔습니다. 이 기존 계정 주소에 영 하나만 추가한 새로운 계정이 생긴 사실이 뒤늦게 미국 RFA 보도를 통해 드러난 건데요. 이 삭제된 계정에 올라왔던 영상도 하나둘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원래 계정은 다른 북한 체제 선전용 채널들과 함께 국내에서 접속 차단 조치가 됐고 유튜브 측도 삭제한 바 있죠. 유튜브 측은 이 채널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분위기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 역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초읽게 들어갔다는 아마 그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여야의 공방 수위도 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고요. 아까 이제 유채커가 얘기했던 대로 오늘 국민의힘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함은경 대표가 연설을 했잖아요. 그 발언 내용이 오늘 하루 종일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함 대표가 오늘 조국 전 장관도 저격했다는 거죠. 네, 함은경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했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봤죠. 이 반일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죽창가 발언을 소환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하고 대학 동기고 전 대학교 다닐 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군산에서 출마한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에도 오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자가 미쳤나? 저것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사인이거든요.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과학을 얘기해도 반일 감정과 싸우기는 정말 힘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회의를 열었는데 해수부 수산업계 대표자들과 또 회의도 했잖아요. 회의를 마친 뒤에는 정치적 책임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어떤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성 의원은 민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해서 5에서 7개월 뒤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국제적 기준 안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고 당 대표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성 의원은 여야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정성을 따져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정부에는 오염수 방류 괴담으로 수산업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극 개입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과감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성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네. 네. 무슨 개그하는 것 같아요. 아니 혼자서 뭐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뭐 이러고.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두 번째 픽 관련한 소식을 좀 짚어보면요. 야권을 중심으로 박인환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윤건영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죠? 네, 맞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도 선이 있고 금도가 있는데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이 기자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간첩 운운했다는 걸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박 위원장이 2019년부터 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강훈 씨와 문재인 정부 퇴진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도 꼬집으면서 이 윤석열 집권 세력이 집단 일배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 윤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여해서 상당히 좀 센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을 했는데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상황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문재인은 간첩 발언 논란 일파만파, 민주당 윤석열 집권 세력의 집단 일배화. 교육부가 킬러 문항의 예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6월 모의평가 이전, 그러니까 3월에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고 질책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개각이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국장한테 이제 저희가 지시한 거는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난이도 때 조절 공정수능이 권한이 국장한테 실현되도록 있냐고요. 그렇게 한 없잖아요. 난이도 문제 갖고 평가원장을 날리고 국장을 날리고 막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는 안 겁니다. 했어요. 난이도가 아니고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킬러 문항을 배제한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정작 킬러 문항이라고 공개한 것들 킬러 문항 맞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을 들어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려지죠. 그런데 이 국어 영역 만점자 지난해 수능 때의 4배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쉬웠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육모 가채점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애들이랑 육모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국어가 생각보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EBS 수능 교재랑 연계율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저랑 수특 공부하면서 풀었던 것들이 나오니까 지문들이. 네, 이 6월 모의평가 때문에 교육부 국장이 경질되고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그만두고 감사까지 지금 시작이 됐죠. 적절한 조치였느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과정을 좀 짚어보면 3월에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6월 모의평가에는 킬러 문항이 여전히 제출이 됐고 그래서 인사 조치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순서는 거꾸로 됐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죠. 인사 조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킬러 문항이다 느끼지를 않았고 실제로 정답률도 높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이 3월의 대통령의 지시 실제로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부에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주호 장관은 구두로 지시를 했다면서 명예를 걸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어디에도 대통령의 수능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카톡티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해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한 사안입니다. 네, 국회 고위계에서는 유기용 의원이 교육부 국장이나 평가원장이 아니라 장관을 잘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까지 했는데요. 이 장관이 대통령께 많이 배웠다라고 했던 말도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이 장관은 이거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배운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저도 뭐 전문가입니다만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 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저도 진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킬러 문항을 도려내게 된 것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된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저는 뭐 두 번째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대통령께서 뭐 아닌 걸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한다고. 네, 민주당은 오늘도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마십시오. 네, 실제 수험생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수능이 불과 5개월 앞인 것도 문제지만 지금 고3 학생들 수시냐 정시냐 이런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인데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수시를 쓸 건지 정시를 쓸 건지 어느 정도 마음의 방향을 정해놨던 아이들도 선생님 올해 수능이 그렇게 바뀌면 저희는 수능을 믿고 정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수시 준비를 할 수도 없고. 네, 이 학원가에서는 킬러 문항 대신 준 킬러 문항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또 입시 설명회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하죠. 변별력이 낮아진다면 대학의 자체고사, 논술 같은 것들로 학생들을 가려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육부는 이 킬러 논술도 제재한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차분히 대비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교육부는 대학별 교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장관은 오늘은요 EBS 봉사 이 수능 강의 제작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EBS의 활용도를 더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개각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인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을 포함해서 소폭 혹은 중폭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보도된 대로라면 국민이 원하는 쇄신 방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는 수준의 개각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 쇄신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받는 개각은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안 하니만 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각 부처의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 이렇게 예상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통 집권 막바지에 부처를 다 잡는 전략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국정 운영이 얼마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끝발이 셀 때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용산 대통령실 청와대 비서들이 가서 장악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요. 보통 역대 정부는 집권 한 4년 차 정도에 차관들을 차관으로 내보내죠. 다 잡고 이제 마지막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집권 2년 차 초반에 이렇게 있는 거는 저는 좀 예외적인 거고요. 네, 지금 교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부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 외에도요,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장관들 더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추가로 개각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의 업무 때문에 혹은 지역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임박해서 결정이 될 듯한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지금 외교가 한참 뭐 전방위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 장관이 국회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거겠죠. 당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권 장관은 대통령과 가까운 데다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당을 또 다른 방식의 대통령 친정 체제로 재편하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김기현, 권영세, 서울법대 선배, 그리고 권영세 전 장관하고는 고시원인가 도서관인가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이제 서클 활동. 그리고 권영세 장관은 대통령들이 다 좋아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맞아요. 되게 좋아했고 젠틀하고 막 나서지 않고 차분하게 챙기고. 네,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을 한 걸까요? 윤 대통령은 최근 여권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내년 총선의 목표 의석수를 170석으로 제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거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총선의 과반 당선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이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170석 정도 얻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야 그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정치 중립 위반이자 현행 법 위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위반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그때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입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거 선관위 조사 사안이고 민주당도 나서서 고발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폈습니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사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비록 사석에서 170석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예. 그러한 유의 말씀을 하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총선 모드에 돌입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서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 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을 겨냥하면서 보수 세력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가 됐는데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킬러 문항 후폭풍,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쑥대밭, 윤석열 대통령 총선 170석 목표 발언 공방. 네, 마지막에 이제 유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오늘 그 한 발언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보수 단체인 한국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한 건 24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의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연설이 상당히 강한 톤이죠. 이 전 정권을 비롯해서 야권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가면서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선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네,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한 제재 문제 또 종전선언 얘기를 언급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고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엔 또 정치권의 공방이 상당히 뜨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 긴급자가 붙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앞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권익위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하지만 막상 조사를 시작하니까 비협조적이더라라는 게 권익위 기자회견의 골자입니다.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 7년간 채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필수 자료들, 그러니까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 정원과 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 같은 것들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인사 시스템 열람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내부 부패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전수조사 비협조가 지속되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또 여러 가지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요. 유 실장이 계속해서 좀 챙겨주기 바라요. 네. 네, 잘 챙기고 있죠? 네네, 선관위. 네. 그래요. 네, 유 실장은 일이 취미니까. 네. 네. 자, 수능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EBS 본사를 방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관이 오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EBS 본사를 방문해서 수능 강의를 제작하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킬러 문항 22개가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의 분노가 있었다면서 킬러 문항을 괴물 같은 문제라고 표현했는데요. 교육부가 어찌 보면 괴물을 키워온 책임 있는 부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역별로 한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핀셋 제거하자. 정말 너무 괴물 같은 문제는 좀 제거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또 준킬러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정환 EBS 1타 강사로 알려진 이 심주석 수학 강사와 윤혜영 국어 강사 등과 함께 최근 교육부의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EBS의 활용도를 약속대로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나온 직후 이 혼란을 겪는 교육 현장에서 윤혜정 강사가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다독인 글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윤 강사는 오늘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공부해 왔다면 분명히 난도가 조정이 되고 조금씩 달라진 변화가 있더라도 어쨌든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문제가 출제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대로 공부했던 우리에게는 이게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에서는 이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사법 처리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두가 됐는데요. 이후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고 있죠. 40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입시학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사정정국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요. 사법 처리를 언급할 부분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은 수능을 약 5개월 앞두고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내놓은 후에 발생했던 이 혼란들을 수습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결과론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어떤 그 지도 개선을 가능한 것인지 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 부분은 관계 당국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사법 처리를 뭐 언급할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네, 아직은 아니라는 뭐 그런 취지인데요.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 하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킬러 문항 배제 또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오늘 세무조사가 이제 학원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뭐 상당히 큰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불시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하고요.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이 KBS 더 라이브인가 뭐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킬러 문항을 만든 거는 교육당국과 평가원이고 사교육은 거기에 대응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아무튼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금 전에 이제 시작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킬러 문항 후폭풍 윤 대통령 총선 170석 목표 발언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루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휴대전화를 분실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죠. 경찰 강력팀이 수색 끝에 휴대전화를 찾아냈는데 이를 두고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한 장관이 경찰을 검사의 수족처럼 부렸다며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박주루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이 한 장관을 본뜬 인형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한 장관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뿔테 안경과 헤어스타일을 잘 구현을 한 것 같은데요. 한 장관이 즐겨 입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등 이 추가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형의 이름은 이른바 훈이 지킴인데요. 이름을 들으니 저는 문득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네, 화가 겸 래퍼인 이 훈이훈 씨가 비트박스 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 북치기, 박치기 한 장관과 묘하게 접점이 있는 듯도 하죠. 이 한 장관이 출동할 때면 늘 정치권에선 북소리 아니면 박치기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인데요. 먼저 북소리부터 주민해 보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예.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예.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21대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이 여권에서는 한 장관의 출마를 말하는 이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차출설은 이미 올해 초부터 흘러나왔는데요. 다만 그 강도가 점차 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석이라도 알겠습니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출마를 한다면은 꽃가마타는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노젓는 정치인이 되라. 여당에서는 이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다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죠. 이 총선 승리의 보탬이 된다면 누구든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이 전략적 허용이란 말도 나왔는데요. 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략적 허용의 1순위는 단연 한 장관입니다. 이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을 듣는 마당에 이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출마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요. 그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이 수도권과 중도층 유권자에게 소구력 있는 인물이란 판단입니다. 잘 아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가령 한동훈 장관 같은 분도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면서 그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한 자리 정도는 맡아서 출마도 거의 확실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총선은 이 정당으로 봐서는 모든 것을 던지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가용 자원이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고 놔둔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략적 허용을 한다면 한 장관은 이 자객 공천보다는 이 포스트 확보를 위한 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주요 포스트에 한 장관을 배치하면 그 주변 지역구까지 득표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 눈치입니다. 한동훈, 원희룡, 윤희숙 같은 분은 수도권에서 포스트로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전략 공천. 그렇죠. 네. 이게 전략 공천이라기보다는 전략적 공천. 국민의힘에서 강남 지역을 약간 비례대표 비슷하게 쓰는 게 좋지 않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가서 전체 흐름을 이제 이끌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예컨대 강남 아니면 종로 아니면 험지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는 포스트 거지. 하나씩.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하태경 의원인데요. 한 장관은 내각에서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니 장관직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야기들 종합해봐도 그렇고 물론 우리 당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내각에 쓰이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더 낫다. 국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 중에 잘하는 사람은 계속 중용을 할 겁니다. 이어서 박치기입니다. 이 모든 한 장관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이 정치권에서는 박치기 소리가 나곤 하죠. 한 장관을 둘러싸고 이 여야가 대리전을 벌이거나 혹은 한 장관이 야당과 직접 싸우는 건데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 얘기 하고 계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장관의 폰 분실 소동을 두고 또다시 박치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25일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한 장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죠. 내 폰을 장관님 속까지 젊은 사람 내가 의자에 한 장관은 이 보좌진을 통해서 경찰에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해 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행사가 열린 장충체육관을 뒤지고 인근 CCTV 영상까지 분석한 끝에 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인물을 찾아냈죠. 이후 습득자가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 접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당장 야당에서는 이 경찰의 특별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력 범죄에 맞서야 할 강력계 형사가 휴대전화 분실물을 찾는 데 투입되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에 강력 범죄에 대한 증거라도 들어있었습니까? 정권 실세 중의 실세, 소통용으로 통하는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가 아니었다면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실세 장관 한마디에 이 경찰이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검찰공화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란 건데요. 다만 경찰은 이 통상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 당직팀이 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형사들을 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일반 시민으로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물 신고 접수를 해야 하죠. 이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리곤 하는데요.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이 민주당도 공세의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이 한 장관과는 악연으로 얽힌 인물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과세했는데요. 우선 비번을 안 가르쳐준 주인공답구나. 네,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어떤 국민의 그 생명 재산을 지키는 하나의 그 전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같은 공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집에 그 종 부리듯이 그냥 뭐 핸드폰 수색해 그러면 하는 것처럼 네. 신용을 해야지만 그 되겠죠. 추 전 장관은 경찰청장이 옷을 벗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권력이 일국의 검사 대통령, 일국의 검사 장관 나으리한테 나온다를 이미 경찰이 이제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음으로써 경찰 전체의 직업적인 자존심,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는 걸 결기를 한번 보여야 되는 사안이다.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팔을 걷어붙였죠. 이게 법치 국가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나라예요? 예. 이게 법치 국가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휴대폰 5천만 잃어버리면- 국민이 휴대폰 잊어먹으면 다 경찰이 출동해서 찾아고 그 법석을 떠나? 자, 오늘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줌인해봤습니다. 이 한 장관 주변에서는 유난히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북측이든 박측이든 늘 이슈의 중심에 서곤 하죠. 이 한 장관의 거침없는 언행이 이슈를 자초하는 측면도 있는 듯한데요. 오늘 줌인 한마디는 이 북측이 박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네.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총선을 둘러싼 뭐 공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검사 공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이 간만에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제 여당 내에서 흘러나오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 공천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수 국회의원 2명의 변호사, 순천 국회의원 변호사, 여수 국회의원 변호사, 순천 시당 변호사, 여수 시당 변호사, 7명 중에 6명이 변호사고 검사 출신들이 태반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검사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치라고 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맞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다음번 공천을 검사로 거의 뒤덮 다든지 검사가 너무 많다든지 당연히 국민 저항 받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은 검사 공천과 관련해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다만 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적어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경력, 학력 면에 있어서나 지역에 대한 사랑 면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치 일을 하는 지속 가능한 정치인이라면 얼마든지 승부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정현 전 의원도 총선에 출마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저는 100% 호남에 나갈 것이다라고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고향이 곡성인데 곡성군의 광양으로 갈지 순천으로 갈지 또는 가장 하고 싶은 건 광주에서 나가고 싶은데 어디로 나갈지는 12월 정도에 가서 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로 광주 전남 전체를 한번 여권에 연결하고 대변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본인의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이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그런 주장을 폈던 인물이 있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로 출석을 했는데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본인의 책에 군사기밀이 없고 오늘 조사는 천공을 언급한 데 대한 보복이자 괘씸죄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전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을 거론을 하면서 국방부가 권력의 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기자들이 이제 총선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도 던졌는데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비상식적인 이번 정권에 맞서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부승찬 전 대변인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또 이례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의 공정성을 폄훼하고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이라고 일단 주장을 했고요. 국군 장병에 대한 명예도 실추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한동훈의 북치기 박치기, 커지는 차출설에 휴대폰 분실 후 폭풍까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4일 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DJ 모욕을 참배한 뒤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라며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죠. DJ가 세웠던 민주당의 가치를 강조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친명계에선 이 전 대표가 당의 통합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첫 공식 행보로 현충원을 찾아 DJ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묘역 참배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출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괴로운 시기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소회도 따로 밝혔는데요. DJ의 민주당, 그때가 그리운 걸까요? 입국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상징색 청록색 넥타이를 맸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것을 맨 거는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리움, 동경,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그때 민주당과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실제로 친낙계에선 민주당다움을 되찾아야 한다 목소리를 내고 있죠. 방탕정당이란 프레임에 쌓였고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 같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정신과 가치,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의 방향이 뭐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맞냐. 다만 이 전 대표 본인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지금 당 상황이 어수선한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 일단은 인사를 드리러 다니겠다고만 밝혔는데요.
향후 혹시 행보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시죠? 예, 우선은 인사드릴 곳은 인사드리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선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주문에 나섰습니다. 당의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검찰 정권에 맞서자. 예.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함께 저지하자. 세 번째, 예? 당의 혁신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예. 합의를 해주시면은 예. 통합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미 세워놓은 일정이 있는 듯하죠. 현충원이라든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봉화 그다음에 5.18 묘지 이런 부대에는 아마 일정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더욱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건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서 이재명 체제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민주당이 사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낙연도 힘을 바로 보태야 된다는 건데 글쎄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전 대표가 그리는 민주당.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지 기반부터 확실히 다져야겠죠. 문재인 대통령님을 조금 더 저는 빨리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그동안 못 만났던 지지자들, 호남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본인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을 먼저 빨리 더 많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의원들의 뜻도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명계에서조차 이 전 대표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빽 해가지고 이낙연으로 간다?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고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고 지금 흩어진 국민의 기대를 다시 모으는 거고 내년 총선에 중간층까지의 정치적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요구되는 건데 그게 과연 이낙연 대표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정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명계에서 대놓고 조언을 하기도 했죠. 당에 도움이 안 되면 빚어서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의 표상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정계 복귀는 하지 마시고 복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복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급적 현실 정치에는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낙향을 좀 하셔서 이 전 대표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본인만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이제 민주당 주류하고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차별화를. 근데 그게 약간 위험한 게 까딱하면은 수박이냐, 저쪽 편이냐 그런 공격을 또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격 당할까봐 또 비슷한 이야기 하면은 왜 왔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고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 과정에서 자칫 계파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전 대표의 총선 파괴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편으론 이재명 대표와 대놓고 한판 크게 붙어라 은근히 싸움을 부추겼는데요. 상당히 우리 당한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이낙연 같은 중도 합리적 인사가 당을 맡게 되면 우리 총선 170석이 아니라 130석, 120석도 힘들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민주당이 압승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 시사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리로 뽑아준 이후로 그냥 평온하게 계속 이 레드카펫 꽃길 걷다가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확 잡아먹힌 케이스거든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싸워서 이재명의 노선이 맞냐 한번 죽기 살기로 싸울 각오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속내 이 전 대표 측도 잘 알고 있는 듯 싶습니다. 지금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고차원적으로 분석을 하세요. 자꾸 이제 어떤 구도가 생길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거고 이렇게 굉장히 내다보시는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당이 갈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반 이재명이 아니라 차별화된 이낙연을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닐 듯 싶습니다. 오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저희 몫을 내려놓고 통합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이제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했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할 걸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 관련한 소식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당 고문단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고문단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민주당이 내로남불당이 되면 안 된다. 당내 비리 의혹이 터지면 법원에 미룰 게 아니라 당대표가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당내 계파 갈등의 상징이죠. 수박과 관련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 이석현 고문은 수박이라며 당내 다른 목소리를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고요. 또 우리 당은 대여 투쟁은 잘하는데 당내 관리는 소홀하다 지적도 했습니다. 당 비판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회의를 여러 번 열었잖아요. 1호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글쎄요, 안 왔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은경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요구했죠. 민주당 지도부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가결과는 좀 결이 다른 답변인데요. 또 포기 서약서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면서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혁신위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제안의 취지를 수용한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당내에선 당 지도부와 혁신위를 동시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는데요. 이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지도부는 왜 엉거주춤하고 이 혁신위는 당 지도부의 그런 입장에 가만히 있느냐 의아스럽다면서 그렇게 해서야 혁신의 한 발자국이 아니라 반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혁신위의 제안을 당 지도부가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안민석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핵심은 당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예. 그 각오가 있어야 되고 예. 혁신위원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따라서 1호 안건인 불체포 특권 포기 네. 이 요구에 대해서 당이 정말 아프지만 줄줄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혁신을 원한다면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에선 이 대의원제 폐지 등 의원 기득권 폐지와 이 당원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라도 이 혁신위의 1호 제안을 받는 게 낫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게 통념적으로 볼 때는 이 대표하고 이 대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통과시키면 그다음 예를 들어서 뭐 당원권 강화하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아까 이거 하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이제 꺾여버리면은 그 두 번째 스텝으로 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었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혁신한다며 출발한 소위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혁신 아니라고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허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상습 시건도 문제지만 이 대표의 가짜 선언에 면죄부를 주고 물타기용 특권 포기 쇼를 연출해낸 김은경 혁신위도 그 나물에 그 밥이긴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해야 한다면서 포기 당론 채택이나 대국민 사기 없이 말로만 그친다면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지금 이제 주장도 들어봤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에 전부 서명을 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까지 서명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김웅 의원, 권은희 의원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점을 내세워서 이걸 거부 중이라고 합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두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으로 갔으면 좋겠다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유승민계 또 혹은 친이준석계로 분류가 되죠. 국민의당 소속
소속 비례대표였던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을 거부하고 제명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좀 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두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으로 가라 뭐 이런 표현까지 썼네요. 자, 그리고 민주당 등 야 4당이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유가족과 함께 오늘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 소속 의원 20여 명은 유가족들과 함께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 유가족 농성장까지 서울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2명은 지난 20일부터 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도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늘부터 이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과 1인 시위, 본회의 방청 등 72시간 비상행동에도 돌입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재 심리도 이제 종료가 됐고 언제 최종 선고를 내릴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좀 임박한 그런 분위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고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종전선언을 노래에 부르고 다녔고 또 북한은 제재를 풀어달라는 그런 읍소를 했다는 표현을 했다고 아까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을 내놨는데 정치적 파장이 뭐 클 거라고 저희가 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야당 쪽에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네요. 일단 윤건영 의원,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태극기 부대의 시위 연설 수준이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 아마 다른 또 민주당 의원들의 또 비판 발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그런 발언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정치권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신구 권력 간에 상당히 감정 섞인 또 그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저희가 내일 추가로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 앞서 대형 입시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그런 속보를 저희가 전했는데 메가스터디뿐이 아니라는 거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세무 당국이 이 메가스터디뿐만 아니라 대형 사교육 업체인 종로학원이나 시대인재 같은 다른 학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세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제 배제 조치를 내린 이후에 이 학원가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어떤 압박에 나선 거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대형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뭐 시작이 됐고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메가스터디가 이제 매년 세무조사를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불시에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인재하고 종로학원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본격적인 이제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류 실장 해석대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제 수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가 내일도 나올 테니까요. 제가 관련한 얘기도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DJ는 내 정치 원점, 정치 다시 생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 회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